네,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또 뚜렷한 이유 없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긴 했는데 네. 뭐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부장님은 시장에 대한 좀 주의를 많이 주시긴 했는데 네. 시장 조금 회복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반등 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 줄여야 되는 건지 네.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닷컴 버블 때 4.3조가 빠졌고 리만 브라더스 때 2.5조가 빠졌답니다. 최근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4.5조가 빠졌는데 5조 달러죠. 지금 시장이 7.8조 달러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관련돼서 5배,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5배가 되는 규모가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일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지도 못한 숫자입니다.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황을 하면서 매일 외롭다고 느끼는 것들은 날씨, 기상청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붑니다. 바람이 몇 나트로 붑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우량은 얼마 되고 확률이 얼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비 온다라고 하네. 이거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편안할 때 해야 됩니다. 거한 사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편안함에 거할 때 리스크를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등 시마다 지금 아직까지 멀티플이 충분히 빠진 상태기는 하지만 그 멀티플 규모, 채권 시장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 87년 폴 볼커 의장이 채권 시장을 두들길 때만큼 채권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인플레라든가 채권 국채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또 한 발 늦는 거고 개인 투자가들은 왜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뉴스에서 얘기해 주는 거 부항부항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뭐냐? 실적입니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조정이 한 번 반등으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꺾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제 뉴욕 지수가 나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는데 부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 연은 지수하고 뉴욕 지수는 ISM 제조업 지표의 척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경기 되는 거거든요. 지금 55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된다라고 하면 8월 말쯤이나 9월 말쯤 돼서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기업들 내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재고부터 시작해서 유통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거한사위라고 하는 말은 당태종의 신하인 사람이 한 겁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속담에 위증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태종이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저거 조그만 나라 저거 만만하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위증이란 신하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감사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문화시중이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위증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들어온 거죠. 30만을 일으켜서 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결국에는 눈이 빠져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위증만 살아있었어도 이 전쟁을 안 일으켰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위증이 버선발로 뛰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유진증권 강 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 반등장에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줄이면서 하방을 더 견고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S&P 선행 12개월 포워드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10년 평균으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월짜리가 지났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난 겁니다. 지난 실적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요게 보면 전 세계 어떤 PM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 세계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ISM 제조업 지표는 이렇게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소비하고 투자하고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가 튀어 오르는데 생산과 소비가 좋아진다? 그거는 제가 10년 넘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오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걸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GD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가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미국은 75%가 소비입니다. 돈을 써야만 돌아가는 경제고 돈이 없으면 발행해서 전 세계에 돈을 뿌려주면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이 들어오면서 미국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천조국의 위험이고요. 패권 국가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소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 공산품 넣고 물건 넣는 나라들은 이미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기침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고 그게 지금은 30% 정도 조정졌으니까 반등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라고 선반영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과잉 유동성에 의한 증시의 버블 정도만 해결이 된 거지 이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논지입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큰 위기들만큼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는 잘 도는데 물건값 좋은데 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물건값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리볼빙이라고 하는 거, 카드라는 게 그런 게 있답니다. 1,0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카드사에서 이자 연으로 한 25% 해주고 최고 금리를 해주면서 그걸 분할해서 납부해라라고 하면서 끊어준답니다. 그게 리볼빙입니다. 리볼빙 약정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치솟았던 1980년대랑 닷컴 버블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용장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이 빠졌죠. 제가 여기였을 때 조심하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고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추세를 잡으면 이 밑에까지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땡기고 이렇게 리볼빙해서 카드값 갚을 것도 없고 코인 시장 다 날아가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면 그거랑 담보 잡아서 쓸 텐데 부동산도 꺾어지기 시작했고 채권 가격도 다운됐고 주식도 다운됐고 코인도 내려갔고 그런데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는 비싸고 그런데 주식에다가 레버리지 일으켜서 신용장구 가지고 있는 거가 멀쩡하게 버틸 거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경제를 빠그러뜨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리스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역대급으로 보시면 470pp, 450, 저는 450pp로 봤는데 470pp 이상 넘어가면 반대로 디레버리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리스크를 얘기했던 때 뭐냐면 PSR 20배 이상, 에비타 비율 10배 이상 그런 애들은 장사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사장 월급도 못 받고 임금도 제대로 이자도 못 내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어떤 시가총액이 4.5조 달러, 우리나라 GDP의 3배 정도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원금 대비 25%,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선 토막도 아닌데 10토막, 20토막 난 거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건 정크본드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티고 있다가 얼음장이 깨지듯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 구간이 한 번 더 남은 겁니다. 소비와 생산, ISM 제조업 지표, 소비 지표 이거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걸 크래시가 날 거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 이 신용 스프레드가 확 튄 다음에 꺾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큰 돈을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에 따라 들어가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30% 빠진 건 애교거든요. 정말 멀쩡한 주식, 삼성전자 같은 멀쩡한 주식이 반토막, 4분의 1토막 나는 구간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냉키 의장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정책 실패다. 제가 여기 진짜 전략이 나와서 작년부터 얘기한 게 정책 실패 나오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조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하고 중국 물건 들여오면 됩니다. 그러면 캄다운이 되고 조금 충격이 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제라고 하는 게 계량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다 하고 수학만 잘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상황들을 판단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2018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이 30년짜리 긴 전쟁이 될 거고, 리쇼어링, 인플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는 부분이고 다시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유동성의 뒷바람을 받으면서 주식을 하던 그런 구간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한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다면 여전히 매수 주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국내 증시입니다. 대응 전략,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인버스를 충분히 뭐 커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딱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두 분기 있어야 좋은 거를 사야 몇 달 동안 들고 와서 먹는 거고, 어떤 모멘텀이나 유동성이 먹히는 장이면 그걸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 주식을 만져보면 그게 없다라는 건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사바나에서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오면요, 이렇게 여기 어떤 연못 같은 거죠. 물이 고이는 낮은 지대에 몰리게 됩니다. 코끼리도 모이고 악어도 모이고 여기에 이제 하마도 모이고 그렇습니다. 힘센 그쪽만 여기서 살아남는 거고, 사슴이 물 먹다가 악어한테 잡혀먹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점점 설 땅이 좁아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여기서 잘못 물리고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뉴스 보고 그냥 샀다가 쭈꾸덕 미끄러져 버리면 회복하는데 2, 3년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지금 손실이 얼마나 났든지 간에 현금으로 챙기고 대비를 하고 있는 전략을 가장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요. 25일 금통위에서 50bp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 페드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6월, 7월 FOMC를 다 대비해야 되고, 기업 실적 추정치 나오는 거 6월 말 이후로 7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휴가 가시고 돈 빼놓고 계시다가 8월 이후에 휴가 끝나고 찬바람 나면 그때 주식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종목 수는 압축하고 조금만 가지고 하시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도 환율도 오르는 가운데 유동성 장세도 지금 나오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무얼 보고 어떤 걸 중심으로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네, 실적이 나오는 것들, 뭐 사실 종목 얘기하기 싫어진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추천주들 제가 추천해 준 것들은 제가 실적 스크리닝을 다 한 거기 때문에 빠지면 조금 사보셨으면 괜찮는데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10%, 20% 먹고 나오면 단타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도 이런데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SM이나 키이스트 같은 거 매각 협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번 주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있으니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저쪽 평택 공장은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현대차 공장하고 이제 태양광 공장 업체에 간다고 하니까 그쪽을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뭐 플랫폼 업체 네이버 뭐 이런 카카오 이런 게 아니라 생산 캐파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가 이제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금리가 내려져야 되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고 인플레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 삼성, 현대가 투자하는 쪽에서 투자 사이클 뒷바람을 받는 업체들 중요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중장비나 건설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꾸준하게 따라다니면서 좋은 가격에 매수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